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 해방촌 지역에서 아주 작은 문학서점 고요서사를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이라고 하고요. KBS 이라디오에서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고 이 방송도 진행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그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좋아하는 소설가나 시인들의 신작이 나오길 기다려보신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소설가와 시인들의 신작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지면이 문예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문학동네, 창작가 비평, 문학가 사회 같은 개간지가 있고 리턴 악스트 같은 격월관 문예지도 있고요. 현대문학 같은 월간 문예지들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 문학 잡지 한 권당 평균 서너 편의 신작 소설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또 빼어난 작품이 많은데 이런 작품들이 사실 다른 문학책에 비해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묻히는 경우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소설을 저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설 습작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묻히기 쉬운 문예지 신작들을 소개를 좀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론가도 아니고 등단한 작가도 아니니까 평론가급의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리뷰를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 대해서 좀 더 어렵지 않고 독자의 입장에서 좀 더 자유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문학서점 고요서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혀 문창과도 아니고 국문과도 아니고 문학과 관계없는 이제 대학에서 학부를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편집자로 이제 오래 일을 했다고 소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문학 분야를 편집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저 서점을 하기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여가 시간에 좀 머리를 비우기 위해 읽거나 정말 좋아서 하는 독서가 소설, 문학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읽는 활동을 오래 하는 서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문학서점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학과 관련된 일을 했다거나 굉장히 잘 알고 있다거나 많이 읽었다라고 이제 이미지를 갖고 오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한번 기록을 찾아봤더니 2017년 정도더라고요. 네. 아마 주영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어느 날 뜬금없이 네, 연락을 서점에서만 자주 뵙던 주영님께 밖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을 하고 이 생각을 툭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문예지라는 거를 읽은 지가 대학 때 그냥 잠깐 호기심에 들춰봤던 것 정도이지 어떤 형태로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작품들이 실리는지는 서점을 한 이후에서야 이제 잘 들춰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들이 여기 발표되는데 모르는 독자분들도 많기도 하고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데 소개가 좀 덜 되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리터라던가 악스트라든가 그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예지들이 발간을 되는 걸 보고 이거를 조금 더 친근한 형태로 독자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좋겠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저한테 좀 공부가 되는 시간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문학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좀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먼저 읽고 감상을 나누는 방송을 하면 좋겠다, 팟캐스트 형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같이 읽고 같이 공부하면서 감상을 나누는 정도로만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은 저희 문예지를 현대문학 2019년 7월호 그러니까 775호를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일단 문예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제가 먼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이 현대문학은요.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여기 표지를 보면
since 1955년부터라고 돼 있고, 현대문학은 제가 알기로는 문예지로선 드물게 월간지예요. 네. 보통은 개간지라고 해서 계절마다 나오는데 이것은 매월 나오고 있고요. 7월호에 실린 작품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핀 시리즈라고 해서 한 작가를 깊이 조명하는 시리즈가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제 네. 기억으로는 하고 있는데 시 부분에서는 김원희 시인의 시 6편과 에세이 한 편이 실렸고요. 소설에서는 조현 작가님의 나 잎에 멀어의 수호자라는 중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밖에 단편 소설은 윤성희 작가, 천일환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저희가 이따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김참, 노충기, 류인서, 이근일, 임경섭, 하린, 함기석 작가의 시가 신작이 실려 있습니다. 네, 현대문학 항상 저는 핀 시리즈 시작한 다음에 궁금해서 이제 따로 구매를 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점에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진 않은데 네. 근데 그때마다 이 핀 시리즈라는 기획 자체도 너무 좋고 실려있는 작품들도 좋은 게 많았는데 표지가 항상 독자들을 조금 멀리하게 네. 만드는 굉장히 현대미술적인 느낌의 네. 근데 작품들이 이번에는 예쁘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네. 되게 패기 있는 표지들도 많이 봤고 제 기억에 올해 1월호가 호랑이 그림. 네, 맞아요. 네, 그 네. 경희님 네. 에세이가 실렸던. 아, 네. 네. 10년 후에 그래서 이게 보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들고 다니면 되게 다른 분들이 어려운 책을 읽고 있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왜냐하면 표제어도 이제 제목도 한자로 실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첨예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문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매달 만나서 일단은 좋은 것 같고요.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핀 시리즈가 네. 거기서 핀 시리즈 통해서 단행본들이 네,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네.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첫 작품으로 현대문학에 실린 윤성희 선생님의 남은 기억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네. 저희가 문예지 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편의 단편이 실려 있긴 한데 네. 그 중에 이제 주영님과 얘기를 했을 때 뭐 저희가 좋은 작품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있다기보다는 네. 좋아하는 이제 소설들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현대문학에서는 윤성희 작가님을 둘 다 좋아하는 마음도 네. 있고 이 남은 기억이라는 소설도 너무 좋아서 이 시간에 소개를 좀 해드리게 됐는데요. 윤성희 작가님을 좋아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윤성희 작가님의 소설들.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문예지, 그러니까 단행본보다는 문예지라든가 수상작품집 안에서 윤성희 작가님의 소설을 만나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참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일 수도 있는데 참 잘 쓰는 작가님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느 훅 그냥 마음을 편하게 놓고 읽다가 어느 순간 훅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오히려 문예지나 여러 다른 작가님들의 소설과 같이 실려있는 책들을 읽다가 눈에 점점 윤성이라는 이제 이름이 각인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좀 뒤늦게 약간 팬의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이 현대문학에 실려있는 남은 기억이라는 작품도 정말 마음을 놓고 당연히 좋겠지라는 네. 생각으로 읽기도 했는데 역시나 좋았다라는 생각으로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믿고 읽는 작가기도 하고요. 네. 저는 윤성희 작가님을 20대 때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내가 좋아했을까? 근데 윤성희 작품 읽고 나면 저는 약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그 안에 캐릭터 때문일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좋아했던 작품들은 할머니 캐릭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이 남은 기억에서도 이제 할머니 2명이 주인공이긴 네. 한데 이게 나이 든 여자 어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네. 있잖아요. 근데 윤성희 작가님의 작품 안에서는 대부분 유쾌하고 씩씩하고 어쩌면 젊은 애들보다 훨씬 더 힙하고 쿨하고 이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나면 살아야지 약간 그런 느낌? 되게 힘들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이었는데 이 남은 기억이라는 작품 또한 윤성희 소설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인 이 할머니 캐릭터들이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조금 슬픈 역사를 네. 갖고 있지만 예, 드러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고요.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사실 여기에 주인공인 두 할머니도 잘난 구석이 없죠. 네. 어딘가 좀 살짝 욕심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아픔도 있고 약간 이런 할머니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60대 한 중반? 후반 정도로 네. 보였는데요. 한 명은 암 환자이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들 부부가 사고로 네. 세상을 떠나서 손자를 키우고 있는 다른 할머니가 주인공이죠. 제가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 암 환자인 영순이라는 캐릭터가 예전에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던 소위 인생을 약간 말아먹게 했던 인간 두 명이 근데 그 인간 두 명이 누구냐면 죽은 남편의 내연녀와 공금 횡령을 했던 남편 회사의 총무과장인데요. 이 사람들이 먼 데서 국수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돼요. 근데 국수집이 대박 국수집,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국수집이어서 이 인간 둘이 에게 욕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난다는 얘기고요. 욕을 하러 가는 길에 동행을 구하는데 그 동행이 예전에 돈을 빌려가서 떼맞고 도망간 이웃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나랑 욕해주러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약간 재미있는 여행 같은 게 시작이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그 암 환자인 영순과 그다음에 개명을 하기 전에 이름이 강복자인 다른 할머니, 옛 네. 친구 이렇게 둘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항상 윤성희 작가님 소설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펼쳐놓지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설 안에서는 비극적인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처럼 큰 사건들을 겪고 있는 암 환자이기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들도 항상 뭔가 뒤틀려 있고 그다음에 정말 뭐 자식이 죽었거나 뭐 다리 다치는 건 예사였던 것 같아요. 여기 네, 나오는 인물들이 잠깐 맞아요. 등장하는 택시 기사, 여성 택시 기사의 이야기도 그렇고 마치 뭐 내 인생 소설로 한 편 다 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턱턱턱 등장을 하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다 주변에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경우가 좀 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다들 아픈 일들을 겪고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은 기억도 마찬가지로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담한 상태의 사람들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나에게 원한을 진 그런 사람에게 네. 욕을 한바탕 해주기 위해 버스를 타고 멀리 찾아갈 정도의 열정을 보인다거나 네. 갑자기 이제 자다가도 옛 생각이 나서 이제 욕을 내뱉게 되는 그런 네. 할머니 캐릭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말씀하신 살아야겠다라는 네. 것까지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사람이 힘든 일들을 겪고 나서도 이렇게 펄펄하게 살려고 노력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들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들이 자칫 되게 무겁게 전개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웃 여자인 이제 화자인 나죠. 내가 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이 암 환자인 영순에게 알리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한밤중에 손자가 만든 과거로 가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영순이 이제 어제 만난 영순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영순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죽었으니 나는 대가를 치렀어. 1,500만 원하고는 비교될 것이 아니야. 이 1,500만 원은 예전에 갚지 않았던 돈이고요. 그래도 같이 가줄게. 네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장난감 많이 사줬잖아.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툭 던지는데 저는 더 좋았던 점이 영순이 이 말을 듣고 수화기 너머로 한참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화자인 나에게 하는 말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냥 뭐 너무 안 됐다 미안해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언니 새벽에 그런 생각하면 불면증 걸려. 얼른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니까 욕을 하러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웃에서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파로 쓰지 않고도 충분히 사람의 가슴을 좀 젖게 만들 수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유쾌하고 삶에 대한 애정 같은 것을 아주 단단히 품고서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윤성이라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화자에게 네. 아들 얘기를 듣고 영순이 대꾸를 하는 장면 같은 게 조금, 그러니까 제 나이 혹은 제가 읽었던 젊은 소설들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다음 문장 대답이 나와서 네. 너무 놀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불면증 걸려 얼른 자 같은 말이 뒤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맞아요. 땡심사 앞에서 네. 산딸기를 파는 여자분한테 네. 저를 동정해서 이 산딸기를 사주는 거면 사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영순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 또 불면증 걸린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영순이 맨날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네. 이 강복자 씨 화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할 수 있는 말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소설 속 인물이지만 너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은 생생한 그런 네. 것들이 마음에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좀 감탄하면서 읽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욕을 하러 떠나는 여행에서 국수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표를 뽑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땡심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대기실이 사람이 많아갖고 뒤에 네. 있는 계곡에 갔다가 우연히 또 절 표지판을 발견을 하는데 그 절 표지판이 한자로 적혀 있어서 마음심자란 절사자는 읽었는데 앞에 뭔지 몰라서 땡심사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약간 땡심사에서 우리 절이라도 한번 하고 오자. 그래야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는 말하는 것도, 그래 욕을 하러 거기까지 갔지만 괜히 또 찔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좀 절을 하고 오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 그냥 우리 옆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소설이랑 크게 관련 없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렇지만 이게 윤성희 소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하는 게 술 마시는 장면 네, 언제나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도 저는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이 암 환자인 영순이 네. 나를 찾아와서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하잖아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같이 욕을 하러 가달라고 얘기도 나오니까 저도 그 어떠셨어요? 장면 좋았는데, 네. 저는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순이 이제 화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치킨에 술을 마시고 싶다라고 네. 했더니 화자는 삼계탕에 술을 마시면 안 되냐, 게다가 네. 암 환자한테 술을 사도 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5년 동안인가요? 먹는 것도 다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암에 이제 그 치료를 받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기름에 튀긴 닭 같은 건 멀리하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재발을 한 거에 이제 영수는 화가 나 있는 네. 상태이고, 아주 억울한 상태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첫 술을 마시는 걸 이제 화자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친해졌는지 예전에 막걸리 나눠 마신 기억을 네, 떠올리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의 앞뒤로 좋았던 점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편의점 장면도 좋았는데, 그 치킨집, 그러니까 아직 영업시간이 되지 않은 가게에 가서 네. 그냥 프라이드 한 마리만 튀겨주면 안 되냐, 조용히 마시고 나오겠다라고 했더니 네. 치킨집 사장이 굉장히 완고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영순이 나 암 환자인데 그것도 못 들어주나 야박하게 이렇게 말했더니 지지 않고 다 보내라는 네. 식으로 중얼거렸다라는 장면을 보고, 네. 이제 저는 서점을 하는 입장에서 네. 이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 치킨집 사장님도 대단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고도 할 수 없는 스치는 네. 사람들. 근데 이제 윤성희 작가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도 그 각각의, 어쩌면 치킨집 사장님도 되게 힘든 사정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낮에 치킨을 줄 수 없는 사정?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그냥 짧은 장면인데 우리가 정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저렇게 힘든 사연이 있고, 네. 아플 수도 있고, 마냥 좋지만은 않은데 우리가 참 그런 속내를 내비치지 못하고 스쳐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이제 둘이 캔맥주를 나눠 마신 다음에 영순이 네. 더 마시자고 하니까 화자가 편의점 들어가서 조용히 무알콜 맥주를 사오는 네. 장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공들여 쓴 장면이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쭉 나오니까 네. 되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장면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냐면 네. 옛날에 미용실에서 막걸리를 네. 나눠 마시면서
또 배추전을 부쳐서 네. 이렇게 먹었잖아요. 저는 그 미용실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가페 미용실. 그러니까 저는 윤성희 작가가 네. 장명에 아주 센스가 넘치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옛날에 한 25년 전에 아가페 미용실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네. 우리 동네에도. 네. 그리고 약간 그 예전에 짜장면집 이름 나오잖아요. 네. 통일각. 네. 이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약간 이런 식의 디테일을 살려서 우리에게 막 어린 시절을 갑자기 확 환기해주는 네. 저는 그런 디테일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의 디테일이 전 돈가스였는데요. 네. 네, 그 손주가, 손자가 네. 돈가스 사오라고. 근데 네. 그 돈가스가 어떤 돈가스 가게의 돈가스가 아니라 목요일마다 아파트 안에 장이 서는데 그 장에서 돈가스를 파는데 그게 아주 맛있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화자가 돈가스를 사는데 또 돈가스를 하나만 사지 않아요. 절대 이분은 돈가스를 등심 돈가스랑 치즈 돈가스였나요? 네, 골고루 사는. 네, 등심 돈가스 2개와 네. 치즈 돈가스 2개를 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 집에는 화자인 나와 남편과 손자 셋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사는 저는 이 통큰 이런 장면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욕을 하는지 못하는지는 저희가 굳이 밝힐 필요는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차피 국수집에 갔던 장면은 소설을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 좀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네. 돈가스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윤성희 작가님 그 소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항상 일상에서 마시는, 그러니까 어떤 뭐 약속을 잡고 거하게 마시는 술자리들이 아니라, 네. 그냥 약간의 끼니처럼 마시는 술 네.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노각이라던가 배추전이라든가 네. 돈가스라든가 다 그냥 일상적인 음식들인데 어떤 계절이나 어떤 시기, 추억 같은 거를 좀 환기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네. 너무 이 소설을 읽는데 큰 즐거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첫 문장이라는 중편 소설 네, 킹 네, 시리즈 네. 단행본에 네. 그 화자의 어린 시절 회상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집에 할머니가 언제나 점심을 식사를 하실 때 밥을 안 드시고 막걸리에 파김치를 네, 드셨던 네.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제가 편의점에서 파김치를 사갖고 막걸리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주영님 그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이 먹는 대로 먹는 거 은근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술도 그렇고. 네, 저는 이 작품도 읽고 나서 편의점에서 꼭 파라솔 밑에서 4캔에 10,000원 사갖고 치킨 배달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해서 어쨌든 저의 감동적인 장면 맞아요. 잠깐 소개가 있었고요. 네, 엔딩 장면. 윤성희 작가님 이제 소설 첫 문장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소설을 읽고 생각나는 소설이 있었는데 네. 그 어디에 지금 책에 실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그 네. 2016년도에 문장협진에 발표하신 네. 여름방학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가 왜 생각이 났냐면 그것도 이제 여름의 배경인 소설이기도 하고 네. 이 지금 화자인 강복자 씨도 개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여름방학이라는 작품의 화자도 오랫동안 25년 정도 일을 한 다음에 네.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개명을 할까를 고민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중년이잖아요. 네. 중년임에도 그제서야 내 이름을 바꾸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는 포인트가 네. 있는데 강복자 씨도 이제 개명을 했잖아요. 네. 그게 어쩌면 아들이 죽은 다음일 수도 있고 어떤 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비슷한 점에서 네. 그다음에 또 노각이 또 나와요. 거기에도 네. 그 화자가 노각무침을 그 채소를 파는 곳에서 사다가 해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이 지금 남은 기억도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소설이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이 화자가 물총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한테 나한테도 한번 쏴달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가슴을 가리키면서 명치에. 그 다음에 이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아이들이 물총을 쏘는데 아이가 이제 시원해요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소설이. 근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여름방학이라는 소설에서는 그 화자가 아이들이 동네에서 분수대에서 왜 그 물놀이 하잖아요. 네. 분수대에서 물이 막 나오면 애들이 뛰어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데 중년인 이 화자도 그거를 해요. 그걸 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시원하게 맞는 걸로
네. 끝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나빠요 이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자연스럽게 버무려지는데 물을 맞고 싶은 마음은 뭘까라는 거에 대해 네.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명치의 아이들한테 물을 싸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아이처럼 분수대에서 네. 같이 막 놀았던 건 아니겠지만 시원하게 무언가를 맞아도 어쩌면은 해소되지 않는 갈증 같은 거? 그런 네. 거에 대한 장면이 되게 작년에 읽었던 소설인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서 네. 이 소설과 그 소설이 다시 같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물총놀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총을 쏴달라고 하고 네. 그것을 물을 흠뻑 맞는 장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거운 장면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깔깔대는 소리가 들릴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상하게 이 장면이 네. 슬프면서도 조금 맞아요. 쓸쓸하게 다가오죠. 네. 그러니까 절대 물을 맞아도 물을 흠뻑 젖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갑갑함이나 묵직함 같은 게 오히려 이 화자의 그런 무게감이 느껴져서 더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이 장면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한편에 그냥 눈에 떠오르는 선한 장면, 문장을 네. 읽을 때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을 내가 나중에 기억하게 될 때 이 장면 하나 정도가 남지 네. 않을까. 네. 뭐 파라솔에서 맥주 마시는 네. 장면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보여줄 게 대가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매력 같은 걸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굴비 엮이듯 엮여요. 그래서 그렇지만 산만하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약간 꼬불꼬불 미로 같은 걸 탐험하는 느낌? 요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좀 새길로 빠졌다가 약간 그렇게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의 소로를 산책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놀라운 디테일들. 네. 그러면서 또 유쾌한 톤으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그 안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묵직한 삶의 슬픔이나 서글픔이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느끼게 되면서 또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살아가겠구나. 아주 어렴풋한 희망 한 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가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잠자기 전에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재밌게 좀 읽다가 웃기도 하다가 네. 마지막에 조금 슬픈 느낌을 안지만 그래도 내일도 좀 잘 살아봐야지.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으면 좋은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짧은 소설 안에서도 저희가 지금 막 한 장면 등장하는 소재 이런 거에 대해 다 막 네. 수다를 떨고 싶은 만큼 굉장히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나 윤성희 작가님 소설을 계속 읽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소설에서 만나보기 요즘에는 조금 더 어려워진 할머니라던가 네. 중년 캐릭터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윤성희 작가님 소설에서 아이와 어른, 그러니까 아이와 노인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여기에도 왜 화자의 손자와 대화를 하는 아까 그 리모컨 너무 네. 귀여운 블록으로 만든 리모컨을 만드는 장면이라던가 청소를 하는 학원에서 예뻐하는 아이에 대한 그런 맞아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게 인사를 했다든지 네. 그러거나 손자가 나는 꿈에서도 착하기 때문에 혼나는 꿈 안 꿔라고 하는데 네. 할머니는 나는 아직도 엄마한테 혼나는 꿈을 꿔라고 얘기하는 장면 같은 게 네. 뭔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된 사람들이 아이와 노인의 사이에 네. 인생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런 게 조금 전혀 달라지지 않은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노인이지만 똑같이 인생은 힘들고 근데 아이일 때는 그걸 몰랐을 뿐이지 왜냐면 뭐 부모가 돌아가신 아이가 등장하기도 하고 네. 약간 부모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아이가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조금 그 아이와 노인이 공감하는 장면 같은 게 저는 이제 주영님은 조금 살아야겠다라는 희망 그런 네네. 각오 같은 거를 다지게 된다면 저한테는 되게 인생이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아이가 등장하면 조금 제 마음이 그래도 좀 사랑스러워지는 감정으로 채워는 지는데 그 아이와 노인 등장할 때마다 뭐라고 설명은 잘 뾰족하게 못하겠지만 조금 그런 인생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노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첫 문장 얘기도 하셨지만 얼마 전에 이제 출간된 상냥한 사람이라는 장편에서도 네. 어린 시절에 아역 배우를 했던 남자 화자가 등장을 하고 그가 이제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자라났지만 계속 이제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네. 꿈도 꺾이고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지만 그 가족에도 좀 비극들이 찾아오고 또 갑자기 이제 회사 사람들의 이야기도 막 등장을 하면서 참 다들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싶을 만큼 네.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래도 그냥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좀 읽으면 아득해지는 기분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같은 작품인데 약간 상반된 느낌을 받는 게 저는 재밌기도 하고 사실 문학작품이 그래서 어떤 독자에게 가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읽히는 게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성희 작가님 작품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다음 작품 천이라는 소설가님의 우리에게 다시 사랑이라는 단편 소설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제가 현대문학을 물론 2편밖에 없지만 2편 다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기 전에 저는 첫 문단을 그냥 한번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잠시 제가 첫 문단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와 그 사이에 놓인 테이블은 너무 작거나 크지 않았다. 그들은 손을 뻗어 마주 잡을 만큼은 가까웠지만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거나 입을 맞출 수는 없을 만큼 멀었다. 그것은 그 관계의 심리적 거리나 마찬가지였다. 몸이 파묻히는 푹신한 소파 끝에 어떻게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으려 애를 쓰는 그녀와 그녀를 향해 상체를 숙이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자신 쪽으로 끌어다 놓는 그의 행동 사이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거리였다. 그는 한동안 핏발이 선 축축한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모텔방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다고 작게 말했다. 밤새워 과제를 하거나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피로한 표정의 손님 2-3명이 전부인 카페 구석 창가에 앉아 웃으며 떠들어댈 수 있는 종류의 말은 아니었다. 이게 첫 문단인데요. 첫 단락 자체로 약간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죠. 위험한 사랑의 징후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요. 간단하게 이 등장인물, 여기서 등장하는 그녀와 그의 관계를 소개를 해드리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그녀입니다.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이 핏발선 눈의 주인공은 40대의 문단에서 꽤 인정받는 시인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장면에서는 막 사랑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요. 이 사랑 자체가 그다지 건강하거나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묘사하는 사람이 이 소설의 화자인 난데요. 바로 그녀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녀는 20대 초반이지만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제가 생각하기엔 30대 중반,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소설가죠. 30대 중반 정도가 된 내가 20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나를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이 소설 전반의 내용이고요. 일단 저는 이 설정이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약간 20살 무렵에 철없던 연애 혹은 나쁜 남자를 만났던 기억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약간 그런 일들을 겪었던 시절로 내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떨까. 그때를 한번 돌아가서 내가 했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랑 같은 것을 되돌리거나 중지하거나 아니면 철없던 20대 나에게 이게 아니라고 말해주거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저는 마음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설은 타임슬립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20대 초반의 그 나에게로 돌아가 그 아이의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물론 그 아이는 들을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좀 좋지 않았던, 상처가 많았던 사랑을 함께 겪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전반적인 줄거리예요. 네. 아까 저희가 윤성희 작가님 작품 안에서 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리모컨에 대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나간 옛 기억을 굳이 이렇게 세세히 복귀하는 이유가 네. 무엇일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반감이 살짝 들기도 했어요. 소용없는 일이지 않아? 라는 네. 생각으로 어차피 지나간 일인 거고 네. 벌어진 일인데 왜 이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네. 생각으로 좀 소설을 읽어나가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한번 다시 복귀하고 그 시절에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최선을 다해 해주어야 네. 여전히 불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그런 마음들이 네. 조금 해소되려나?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소설가로 추정이 되는 네. 화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힘든 기억들을 털어놓는 과정을 통해서 좀 떨쳐버리려거나 거기서 네.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안에서 이제 현재의 나가 왜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는지 근원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화자의 목소리를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당신이라고 나오는데 이 당신이 현재 남편인 것 같고요. 네. 당신이 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해도 누더기처럼 기분 나를 네. 새 것으로 바꿀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예전에 이 상처가 네. 많은 사랑 때문에. 그래서 다가오는 사랑의 고백에 사랑한다 응답하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 내가 얼마나 손쓸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지를 감추는 것보다 들키기가 더 어렵다는 무한한 절망. 그래서 나는 돌아가고 싶었다. 그날 이후의 모든 미래를 끝장내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절박한 마음이 좀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쳤을 수 없다면 거기서 목숨을 끊고 싶다라고 말하죠. 네, 네. 그래서 얼마나 나쁜 사랑이기에 얼마나 나쁜 연애였기에 그러니까 그녀에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읽으면서 좀 속 터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이 20대 초반에 내가 사귀었던 이 40대 시인이 소위 말하는 예술 쓰레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제발 좀 헤어져라, 제발.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읽긴 했었어요. 네. 근데 약간 과거의 그녀가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 목소리를 이 친구가 듣고 있구나. 과거에 네. 나가. 이런 거를 이제 겪게 되는 깨닫게 되는 약간 순간이 찾아오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 20대 나는 결국 모든 걸 겪어낼 수밖에 없다는 네. 것도 동시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길은 아니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과거의 나가 이것을 오롯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어쩌면 현재의 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20대의 나가 30대의 나에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온전히 겪어보지 않을래라고 저는 초대한다는 느낌도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겪으면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본다면, 다시 새겨본다면 지금의 여전히 사랑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린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읽다 보면 저는 처음에는 좀 반감을 갖고,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그것들을 복귀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고 게다가 글로 쓰는 그런 과정들 자체가 네. 힘든 이야기인데 계속 이거를 쓰고 났을 때 털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같은 거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기에 편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 안에 등장하는 그 답답한 지점들 제발 그만 만나고 그만 찾아가면 좋겠는데도 네. 불구하고 자신도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남자를 찾아가고 뭔가 이 사람한텐 그래도 나밖에 없을 거야. 네. 그리고 네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라고 네네네. 얘기하는 이
요즘 정말 너무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묘사 같은 게 읽는 저도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읽는 동안 유쾌한 기분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영님께서 이 소설을 소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소개를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저는 나중에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인 네.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던 장면들에 대해서 모진 말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다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아는 다른 어떤 결심이었다. 라는 문장이 네. 새삼 나중에는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관계에 대해서의 확신을 저희가 네.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상호 믿음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인데, 확신에 대해 좀 집착하는 성향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과거에 그 어리석은 연애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그녀는 그리고 혹은 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결심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 마음까지 간 지점에서 이 소설이 그래도 성공한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천일환 작가 개인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정말 문창가 혹은 문학을 공부하는 청년 집단, 20대 초반의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네. 편하게 읽히진 않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좀 마음 아프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저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소설은 아닌데요. 그리고 소설 전반의 온도가 상당히 좀 높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읽고 나서 좀 여운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것이 이제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나 연애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지라도 그런 지우고 싶은 연애의 기억들이 있고요. 저도. 그리고 지우고 싶은 연애나 사랑이나 혹은 짝사랑이나 어떤 집착을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기, 질투, 집착, 어떨 때는 협박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기가 누구에게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저한테는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그런 과거로 지금의 내가 돌아가서 그 일들을 온전히 다시 겪는다면, 그 감정을 온전히 다시 겪는다면 나는 어딘가 조금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소설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소설의 화자도 어딘가 달라졌을 거라고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사랑이 아니었고 미숙한 감정의 결정체였을까? 그것들을 모두 부정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맞다 틀리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지 않을까. 그냥 겪어낼 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설을 읽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질문 혹은 과거에 대한 질문들을 떠올릴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좋아했고 또 소개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괴롭다라는 네네. 말을 많이 네.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소설의 그러니까 별로였어요 혹은 불편했어요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개인적인 감상에서 힘들게끔 이 소설이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네. 그게 독자로서 나한테 소화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라는 뜻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천일환 작가님의 우리에게 다시 사랑이 시작할 때 아니에르노의 이제 문장들을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아니에르노 작품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작가들이, 여성들이 특히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는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독자로서 일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이 화자가 여전히 괴롭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을 위태롭게 바라보는 게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과거에 어리석었던 나에게 이런 복귀를 하면서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거나, 이 소설의 그녀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말은 오히려
그때 왜 그랬어? 그러지 마. 라는 것도 분명한 메시지이긴 한데, 그럴 수 있었어. 라는 말을 하는 걸 조금 더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의 그녀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네. 그냥 누구나 그럴 수 있었던 과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오늘 그 현대문학 775호의 윤성희, 천일원 작가님의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 리터 6, 7월호에 실려있는 김초엽, 최은미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천일안의 소설 우리에게 다시 사랑이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사랑이 진심이었는지 더는 저울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나를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었는지는 더욱 궁금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한 것이 그였는지, 그가 내게 준 고통이었는지도 되묻지 않았고, 내 사랑이 자기 기만의 결과였는지, 광기였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다만 그 사랑을 인정하자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을 거두고 싶었다. 나는 이제 그가 생이 끝나는 순간에 절대로 내 얼굴을 떠올리지 않기를 바랐다. 출판사의 업무는 몇 시간 뒤에나 시작될 것이지만 창밖은 이미 여름의 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잊고 있던 잠옷바람 그대로 집을 나섰다. 아직 일상의 활기가 회복되지 않은 좁은 골목은 비어 있었다. 나는 그 길을 멍하니 걸었다. 그러는 동안에는 그녀도 내게 아무런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